태양계 속의 별 하나, 그 이름은 홍대용. 홍대용은 18세기 망원경을 들고 천문과학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본 조선의 선비였다. 그 빛나는 별 이름 홍대용을 만난다. 이곳 국립과천과학관엔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모셔져 있죠. 세종대왕, 장영실, 김정호 등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들과 함께 명예전당에 오른 인물, 바로 탐헌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유학자의 모습인데요. 그는 어떻게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별 이름까지 헌정받게 된 걸까요? 해발 1124m, 경북 영천의 보현산 천문대. 한국에서 가장 큰 직경 1.8m의 광학망원경을 설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문대다. 천문대의 모든 관측은 천체 망원경과 연결된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25일 밤, 보현 천문대는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30여 분 동안 이 새로운 별을 관측하며 10분 간격으로 그 움직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새로 발견된 별은 소행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3.25년 만에 한 번씩 태양을 돌고 있었다. 소행성의 존재를 인정한 국제천문연맹은 2005년 이 별을 홍대용이라 명명했다. 홍대용에게 별 이름을 헌정한 것이다. 홍대용이라면은 저희도 조선시대 때 천문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천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먼저 이름을 붙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런 분한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는 건 아주 큰 영광이고요. 그렇다면 홍대용의 어떤 면모 때문에 국제천문연맹은 별 이름을 헌정했을까? 숭실대 박물관에는 그의 후손들이 기증한 홍대용의 저서와 유물이 전시돼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 홍대용이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혼천이다. 혼천이는 해와 달과 별 등 천체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여 시계 기능을 하도록 만든 기구다. 18세기 조선의 한 민간인이 만든 혼천이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다. 하늘의 움직임을 실내에서 시계 장치로 나타내는 이런 전통이 있어 왔는데, 홍대용의 혼천이가 그 전통의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조정의 손으로가 아니라 민간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위에 서양의 기법들, 그러니까 서양의 기계 시계에 쓰이던 그런 기구들이 여기 와서 적용이 된 것, 이것이 홍대용 혼천이가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면모가 아닐까. 고정된 고리 3개와 움직이는 고리 5개로 이루어진 혼천이. 바깥의 고정고리 3개는 땅의 지평과 하늘의 좌우를 나타내고, 가운데 움직이는 고리들은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보여준다. 자명종에 연결된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만든 혼천이. 여기에는 천문과학에 대한 홍대용의 지식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다면 18세기 천문과학에 대한 홍대용의 지식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의 글들을 모은 담원서를 보면 홍대용은 천문과학에 대해 매우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 자전설과 지구의 크기, 자전 속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즉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땅 둘레는 9만리, 하루는 12시간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은 18세기 조선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근데 당시는 지구가 네모지고 평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당시로서는 누구도 접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내용인 거지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조선에도 일부 알려져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홍대용은 관측을 통해 이를 확신했다. 또한 지구 자전과 중력에 대해서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력의 개념과 원리는 알고 있었다. 홍대용의 관심은 우주까지 이어졌다. 우주는 무한히 넓다고 했다. 이는 오늘날의 천문 지식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도 오늘날의 이론, 오늘날의 개념과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단지 오늘날의 용어가 없었고 오늘날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옛날의 언어로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오늘날의 입장에서 차이 나는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에서 스스로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고 획기적인 천문 지식을 갖고 있었던 홍대용.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홍대용은 1731년 천안에서 태어났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그는 사대부가 자손이었다. 조선시대 천문이나 과학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중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였다. 그의 조상 중에는 영의정에 추중된 인물도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아버지는 나주 목사를 역임한 명문 사대부가 출신이었다. 그러나 홍대용은 과거급제의 기록이 없다. 그 당시에 검은고를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그 마루 석갈에 걸려 있는 걸 봤는데 그 검은고 자체가 말하자면 꽤 오래됐다는 걸 어린 나이도 느꼈어요. 아주 까맣게 찌들은 것 같아. 그 먼지가 잔뜩 낀 게. 홍대용은 어린 시절부터 검은고 연주에 몰두했다. 홍대용은 조선에서 알아주는 검은고의 명인이었다. 이는 보통 선비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홍대용에게 검은고는 진실한 마음을 담는 학문의 한 방법이었다. 검은고를 다루는 이 장로인은 검은고에 대해서 검은고가 성인의 악기이고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며 하늘의 청기를,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홍대용의 음악관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대용은 검은고를 통해서 검은고 음악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정감을 드러내고 인간 본연의 진실한 마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음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과학에 심취하고 검은고에 몰입했던 홍대용. 당대 기준으로 볼 때 홍대용은 기인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이런 홍대용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이 발견됐다. 그의 생가터 옆에서 발견된 흔적. 그것은 바로 농수각이라는 특별한 건물터였다. 농수각은 어떤 건물이었을까? 이제 연못의 크기가 나오고 그 연못 안에 원도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둥근 섬이 있죠. 섬 안에 이 농수각을 집어넣는데
섬의 그 직경 크기가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약 한 5m 정도 또는 5m 조금 남짓 클까 말까 할 그런 정도 크기인데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가로 세로 한 칸 정도 크기의 그 누정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대용은 농수각기라는 기록을 남겼다. 여기서 이의 위치와 크기를 꼼꼼하게 남긴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영상 복원을 시도했다. 한 칸이 8자인데 8자라면 이게 너무 적어요. 연못 한가운데 인공섬에 설치된 농수각. 그것은 홍대용의 개인 천문대였다. 홍대용은 농수각에 그가 만든 혼천이와 직관이, 혼상이 등 각종 천문 관측기구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의 개인 천문대에서 하늘을 살폈다. 음양오행이나 성리학의 눈이 아니라 천문과학의 눈으로 우주와 하늘을 관측했다. 망원경을 든 조선 선비, 그가 바로 별 이름을 헌정받은 홍대용이었다. 홍대용이 이곳 농수각에서 무엇을 어떻게 관측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는 이곳에 직접 만든 혼천이를 비치하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했던 실학자였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이 부귀영화가 보장돼 있는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동안 그는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하늘을 관측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걸어서 오가는 데만 석 달이 걸리는 중국 여행도 과거 급제한 것보다 기쁜 일이라고 말했죠.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선비의 신분으로 개인 천문대를 설치했던 홍대용. 그러나 천문과학에 대한 갈증은 충족되지 않았다. 30대 중반, 홍대용은 북경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북경은 청나라의 수도. 청나라는 이미 선교사 등을 통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 있었다. 1765년 35세의 홍대용은 연행사 사절단이었던 숙부를 따라 북경을 여행했다. 동지사 서장관이었던 숙부의 자제 군관 자격으로 연행사와 동행했던 것이다. 6개월에 걸친 북경 여행을 홍대용은 한글 기록으로 남겼다.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이 일기체의 여행기에는 북경 여행의 충격과 감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북경에서의 홍대용, 특별히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북경 선무문 근처에 있던 남천주당이었다. 몇 차례 화재를 겪었지만 그 골격은 유지되고 있는 남천주당. 홍대용이 이곳을 특별히 방문하고 싶어한 것은 바로 이 인물 마테오 리치 때문이었다. 마테오 리치는 이 남천주당을 세우고 천주교와 함께 서양 과학 문물을 청나라에 전파했던 인물이었다. 남천주당은 당시 서양 과학 문물의 본산이었던 것이다. 홍대용은 몇 차례 시도 끝에 이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맨 먼저 홍대용은 이곳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예. 홍대용은 바로 이곳에서 두 서양 신부를 만났다. 마테오 리치 이후 이곳에 거주하던 서양 신부들은 청나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천주교 포교를 허락받은 대가로 청나라의 망원경, 세계지도, 자명종 등의 서양 문물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다. 这个地方啊，最早是皇帝啊赐给这个利玛窦神父，
因为他呢来到中国以后呢，他开始呢，他是在绍兴啊，在那个后来到南京啊，以后他来到北京觐见了皇帝，他给皇帝呢那个献上了这个自鸣钟，很得皇帝的这个得意，赐给他这块地方，所以他就在这儿呢。有他自己的住处，有他的书房，有他的天文研究天文的，还有藏书楼。 홍대영 방문 당시 응접실에는 커다란 천문도와 천하지도가 걸려 있었다. 홍대영은 이에 압도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홍대영의 남천주당 방문은 쉽지 않았다. 홍대영이 이곳을 찾았던 당시 서양 신부들은 조선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홍대영의 방문 요청도 외면하고 있었다. 홍대영보다 앞서 이곳을 방문했던 조선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선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수하들이 그곳에서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물건들을 집기들을 또 망치기도 하고 훼손시키는 등 문제가 계속 벌어지게 되자 그 천주당 신부들은 조선인들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방문 요청에 응답이 없자 홍대영은 선물과 함께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망령되이 스스로 헤아리지 아니하며 배우려는 뜻이 평생에 맺혀 있습니다. 듣자오니 신부님께서는 하늘의 근원을 탐구하여 미묘하고 그윽한 뜻을 밝혀내고 그 높고 깊음을 궁극적으로 깨달았다고 하오니 대개 백세에 듣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 선생께서는 살피어 처리해 주십시오. 홍대영의 편지는 효력을 발휘했다. 3일 만에 홍대영의 방문 허락이 됐다. 수유에게 퇴짜를 맞는 등 2차례는 실패했지만 2번은 서양 신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이곳의 서양 신부들은 청나라 관상대 책임자인 흠천감 벼슬도 겸하고 있었다. 홍대영은 이들에게 서양 과학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홍대영은 이곳에서 여러 천문 관측기구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서양 신부는 그 중에서 망원경만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망원경으로 처음 태양을 바라본 홍대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햇빛이 둥근 형태를 통끝에 건 듯하고 해 속에 무엇인가 있으면 머리털이라도 감추지 못할 듯하였다. 또 한 곳, 홍대영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북경 천문대였다. 서양 신부들에게 몇 번이나 천문대 방문을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천문대는 황제의 공간. 함부로 오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이 있을 정도였다. 홍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귀국 전날, 홍대영은 청심환 2알을 건네며 문지기에게 간절히 부탁, 천문대를 재빨리 구경할 수 있었다. 당시 청나라는 선교사들을 통해 이미 서양 천문학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북경 천문대에는 놀랄만한 천문 관측 기구들이 완비돼 있었다. 홍대영이 그토록 보고 싶고 원리를 알고 싶어하던 것들이었다. 스스로 혼천이를 만들고 개인 천문대까지 설치했던 홍대영에게 북경 천문대는 꿈에 그리던 곳이었다. 홍대영은 이 천문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간략한 기록만 남겼을 뿐 이곳에서도 천문학에 대한 갈증을 다 채울 수는 없었다. 대위에 있는 기계들은 다 강희 황제 이후에 만든 것들로 묘기가 있었는데 천체의, 적도의, 황도의, 지평경의, 지평위, 기한의 등이 있었다. 문지기가 빨리 나가라고 하는 통에
정신없이 나와버렸다. 이처럼 북경에서도 집요하게 서양 과학기술의 실체에 접근하려던 홍대용. 그는 당대 지식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6개월 동안의 중국 여행 기록을 살펴보면 홍대용은 상당히 열정적이면서도 진지하고 또한 동시에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홍대용은 중국에 있을 때 특히 서양 과학 문물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망원경을 사들고 왔습니다. 갈릴레이의 발명품인 이 망원경은 근대 서양 과학의 상징이기도 하죠. 또한 동시에 이 망원경은 홍대용 실학 정신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을 든 선비라 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 양반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18세기 조선의 여느 양반과는 전혀 다른 면모의 홍대용. 그는 전남 화순의 실학마을에서 일생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조선시대 숨은 실학자들이 많았던 이 마을은 지금 실학마을 조성이 한창이다. 29의 홍대용은 이곳에서 조선 실학과 과학사의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만남을 갖게 된다. 실학마을 옆에 무렴정이라는 정자에서 나주 목사이던 아버지의 소개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홍대용이 만난 인물은 시계 만드는 기술을 가진 당시 70세의 나경적이었다. 무렴정에서 한 기이한 선비를 만났다. 그가 만든 잠용종이 아주 정교한 모습이었다. 나경적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실학마을의 하백원 기념관에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하백원 역시 실학자였다.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 등과 함께 호남의 4대 실학자로 꼽힐 정도로 조선 후기 이름난 실학자였다. 과거에 합격하고도 벼슬을 포기한 그는 많은 실용적인 기기를 발명하며 실학자의 길을 걸었다. 특히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보다 50여 년 앞서 동국지도를 제작한 인물이었다. 이런 하백원의 스승이 바로 나경적이었다. 하백원 가문은 홍대용과도 인연이 깊었다. 이곳에는 홍대용이 보낸 편지 2통이 남아있다. 혼천이를 다시 정교하게 만들어보자는 편지. 그리고 나경적의 죽음을 애도하는 편지가 남아있다. 나경적 선생님이 이제 귀남공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나경적 선생님은 돌아가시지만은 그 나경적 선생의 잠영종이 이 마을에 실질적으로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걸 다시 개량해서 제작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저는 지금도 그 나경적 선생님을 이 선생님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홍대용은 제야 실학자 나경적을 아버지가 근무하던 나주 관아에 기거하게 했다. 그리고 함께 혼천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잠영종 기술을 가졌던 나경적은 혼천이 제작의 적격자였다. 홍대용은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았다. 처음 만든 혼천이가 크고 정밀도가 떨어지자 다시 만들었다. 마침내 3년 만에 혼천이를 완성했다. 이것이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홍대용이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혼천이다. 여느 사대부와 달리 홍대용이 이렇게 천문과학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는 남양주의 석실서원. 바로 이곳이 홍대용 일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된 곳이었다.
천안에서 태어난 홍대용은 12살 때 이곳 석실서원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22살까지 만 10년을 이곳에서 공부했다. 그의 스승은 미호 김원행. 김원행은 1722년 신임사화 때 죽임을 당한 노론 4대 신의 한 사람인 농암 김창협의 손자였다. 김원행은 모든 벼슬을 마다하고 학문에만 전념한 인물이었다. 그가 원장으로 있던 석실서원의 규정은 독특했다. 과거 시험을 볼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공부보다는 진정한 학문을 주창했던 석실서원. 이는 홍대용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젊은 날의 홍대용, 경직된 조선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스승 김원행이 존경하는 우암 송시열을 홍대용이 비판한 적이 있었다. 송시열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반대파 윤증을 옹호했던 것이다. 스승 김원행은 홍대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홍대용은 큰 의심이 없으면 큰 깨달음도 없다고 했다. 석실서원은 이런 홍대용도 포용했다. 또 하나 석실서원의 특징, 그것은 개방적인 학문관이었다. 이미 중국으로부터 서양 과학이 들어와 있던 당시 석실서원은 서양 학문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다. 홍대용은 이런 학풍 속에서 천문학, 기하학, 수학 등 서양 과학을 접했고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18세기 전반에 이 중국에서 강희 황제 때 이 서양 수학을 아주 집대성한 수리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분명히 홍대용이 이 북경에 가기 전에 먼저 읽고 간 그런 자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석실서원에 있으면서 서양의 수학에 대해서도 읽었고, 그리고 서양의 천문은 이미 100년쯤 전에 전해진 것, 이거를 폭넓게 섭취하지 않았나. 홍대용은 석실서원 시절부터 검은고를 켜기 시작했다. 과거 공부보다는 천문과학과 실학, 음악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홍대용. 그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주류가 가는 길이 결코 아니었다. 율곡이인은 일찍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세우는 일만큼 주요한 일이 없다며 청소년기 입지를 강조했습니다. 석실서원 시절 과거시험 공부보다는 진정한 공부의 뜻을 둔 그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곳 숭실대 박물관에는 홍대용이 만들었다고 하는 유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매우 정교한 모습이군요. 마치 이 속에서 실학자로서의 홍대용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홍대용은 이 혼천이를 직접 제작했고 또 집 근처에 사설 천문대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자, 실학자 홍대용, 그의 진면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근현대사와 함께 해온 북경대학교. 얼마 전 이 대학 도서관에서 실학자 홍대용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발견됐다. 청나라 때 중국인 학자의 글과 그림을 모아 엮은 한 권의 책. 일하재금합집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이 책에는 1765년 북경에 온 조선 사절단에 대한 글과 그림이 남아있다. 책에 실린 인물화는 당시 북경을 방문했던 조선인 사절단 중 몇몇 사람의 모습이다.
조선 사절단에 대한 생생한 글과 그림은 당대를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이 책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초상화 한 점. 손발까지 덮는 긴 도포와 흰 모관을 쓴 단아한 모습. 바로 홍대용이다. 국내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홍대용 초상화. 이것이 30대 중반의 홍대용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다. 홍대용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선생 그분이가 말씀하시기를 이 홍대용 선생님이가 원래 귀족 그런 양반 가족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런 영화 부기를 이제 그리 중히 여기지 않고 퇴거하셨다.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은 절강성 항주 출신의 중국인 학자였던 엄성이었다. 연행 당시 홍대용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온 절강성 출신의 세 중국인 선비를 만났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대용 초상화를 그린 엄성이었다. 유리창 거리에서 우연히 중국인 세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홍대용은 그들의 숙소로 찾아갔다. 이들은 금방 뜻이 통했다.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나라에서 변발을 하고 과거를 봐야 하는 한족 출신의 학자들과 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인 조선의 선비 홍대용. 이들은 금방 동질감을 느꼈다. 홍대용이 조선에서 가져간 검은고를 연주하자 이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홍대용은 이들과 한 달 동안 7차례나 만났고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그 인연은 3대까지 이어졌다. 귀국 후 홍대용은 이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건정동 회오록이라는 글로 남겼다. 그러자 대선배인 김종훈은 조선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태라고 홍대용을 비난했다. 머리 깎은 청나라 거자들과 형제처럼 사귀고도 못하는 말이 없구나. 홍대용이 반발했다. 한족으로서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는 것은 불행한 때에 태어난 선비의 슬픔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불행입니다. 논쟁은 이어졌다. 비린내 나는 더러운 나라, 청나라에 연행한 것부터가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홍대용은 청이 들어선 지 오래됐고 문물도 번성함으로 그들을 나무랄 수 없다고 했다. 실학자 홍대용다운 인식이었다. 타인에 대해서 동감하는 마음,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더구나 그들은 조선에서는 만남이 금기시되었던 오랑캐 나라의 유자들, 거자들이기 때문에 홍대용의 이러한 이해의 지평은 홍대용 실학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학자 홍대용의 사상과 인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중국 요녕성 평원에 우뚝 솟아있는 의무려 산. 서양 선교사들과 서양 과학 문물을 접했던 홍대용. 북경에서 돌아오는 도중 그는 이 산에 올랐다. 의무려 산은 불교와 도교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중국의 명산이었다. 또한 요동과 중원을 나누는 기점으로 이른바 중화와 오랑캐의 경계가 되는 산이었다. 홍대용은 이 산을 무대로 그의 사상과 천문인식이 담긴 역작을 남겼다. 과학사상서이자 철학소설인 의산문답. 이 책에는 허자와 시롱이라는 두 명의 가상인물이 등장한다. 실학자를 상징하는 시롱과 공리명분에만 치우친 허자라는 인물이다. 의산문답은 허자라는 인물이 의무려 산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허자는 30년 동안 공부하고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나 듣는 사람마다 비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탄식하며 중국 북경에 가서 60일 동안 묵으며 선비들과 얘기했으나
자신을 알아주는 큰 인물을 만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허자는 돌아오는 길에 중국과 조선의 경계에 있는 의무려산에 올랐다가 시롱을 만났다. 허자는 먼저 시롱에게서 기존의 유학 공부가 헛된 것임을 통렬하게 지적받았다. 그리고 둘은 문답을 시작했다. 먼저 천문과학에 대해 허자가 물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원이요 땅은 네모라 했는데 왜 땅이 둥글다고 하십니까? 시롱의 대답. 모든 물체의 형태가 다 둥그니 땅도 그렇다. 땅이 해를 가려 월식이 될 때 둥근 것은 땅의 형체가 둥글기 때문이다. 시롱은 월식 현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허자의 질문과 시롱의 대답이 이어졌다. 중력의 개념에 대한 것이었다.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털처럼 가벼운 것도 모두 밑으로 떨어지는데 무거운 땅덩어리가 지금껏 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주에 어찌 위아래의 형세가 있겠느냐. 땅덩이는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데 그 속도는 번개보다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 세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다. 또한 시롱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했다. 이른바 우주 무한론이었다.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이 지구만이 하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우주관, 이는 만물평등 사상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한 것이 된다. 하지만 만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이 된다. 이런 이치로 볼 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는 우주론의 측면에서 지구가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해서 지구 중심주의를 부정합니다. 또 자연관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갖추고 있는 이러저러한 기능들이 다른 동식물과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또 부정합니다. 또 역사 문화관의 측면에서 보자면 문명과 야만의 차별이 매우 자의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중국 문화 중심주의를 부정합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청나라. 당시 청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번성하고 있었다. 홍대용은 이런 청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다. 이것이 바로 홍대용의 실학 정신이었다. 당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이 망한 이후에 청이 섰는데 아직까지도 명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청나라를 업신여기는 오랑캐의 문화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려면 의식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식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중국 그 중심의 천하관, 이게 이제 평평한 땅이 아니라 이게 둥그런 지구다. 그러면 그 안에서 중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지구 표면에서 모여 살기 때문에. 의산문답의 배경인 의무려산. 중화와 오랑캐 경계에 위치한 상징적인 곳이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기존의 경직된 유교적 가치와 명나라 중심의 중화주의 질서를 비판했다. 이 바탕 위에서 홍대용은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완성했다. 그것은 실사구시의 실학정신, 조선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물론 홍대용의 사상과 철학은 조선 주류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홍대용은 18세기 북학바람을 몰고 왔다. 개혁군주 정조시대, 수많은 북학파들이 생겨났다.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등이 그들이었다. 특히 박지원은 홍대용에 열광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 홍대용을 무려 26번이나 등장시켰다. 홍대용의 묘지명을 쓴 박지원. 그는 홍대용의 학설은 오묘하고 자세하여 깊은 이치에 닿아 있었다고 썼다. 박제가는 청과 서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대용의 영향이었다.
이후 수많은 북학파들이 연행을 다녀오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박지원과 박제가, 이동무 등은 조선이라고 하는 편협한 작은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인물들과 만나고 사유하는 홍대용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사유를 넓힐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이들 역시 홍대용의 뒤를 이어 중국을 연행하면서 다양한 이들을 만나고 자기들의 사유를 주자학적 세계관 속에 가두어 놓지 않고 보다 큰 사유 속에 자기를 놓게 됩니다. 홍대용, 그는 18세기 조선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천문과학자요 실학사상가였다. 그는 북학의 높은 바람이었다. (18세기) 망원경을 들고 실학을 추구했던 홍대용. 그는 엄격한 유교적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을 향해 사람과 만물은 평등하다,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대용이 태어난 지 280년이 되는 지금, 우린 실학자 홍대용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대용은 거짓된 삶과 허학이 난무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 참된 삶과 실학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를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모시고 별 이름을 헌정한 이유가 될 겁니다. 이곳 명예전당에는 아직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대용은 참된 삶과 21세기의 실학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줄 많은 후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